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3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팝콘 무비 코너 희소식 하나 날라왔습니다. 광고가 붙은 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그깟 오디오 광고 요즘 같은 시대에 효과가 있냐? 싶으실 수 있는데 광고 하나 태우시면은 팟캐스트에 언급해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쇼폼 콘텐츠로도 만들어 드립니다.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틱톡 다 올려드려요. 헐값에 모시겠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연락 주십시오. 광고 구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팝콘 무비 코너에서는 주로 OTT 쪽 작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팝콘 무비 정체성에는 OTT가 좀 제격이니까요. 꼭 무비가 아니더라도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때마침 쿠팡 플레이가 HBO 및 HBO 맥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오는 21일부터 3월 21일부터 국내에 독점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라 하면 어느덧 고전 반열에 올라선 섹스 앤 더 시티, 왕좌의 게임부터 왕좌의 게임 프리퀄이죠. 하우스 오브 드래곤,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새로운 시즌에 출연했다고 알려진 화이트 로투스,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히트친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최신작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정말 기대됩니다. 왜냐? 제가 원작 게임을 알게 된 배경 때문인데요. 게임 회사 너티독이 만든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2013년에 출시됐습니다. 12년 전 작품인 거죠. 12년 전 작품임에도 지금 즐기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게임 완성도, 다양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조작법,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순수 재미, 이처럼 각종 항목에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 게임을 단순히 훌륭한 게임 그 이상, 고트, 죽기 전에 반드시 해봐야 하는 게임, 반열에 올린 1등 공신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정체불명 바이러스에 노출돼가지고 쑥대밭이 된 지구에서 한 소녀를 보호해야만 하는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서사의 뼈대인데요. 참고로 드라마에서는 이 중년 남성 역할을 페드로 파스칼 배우가 맡았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또 사람 몰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몰입하기 쉬운 게 없어요, 게임이라는 게. 이 중년 남성 시점에서 페드로 파스칼의 입장에서 소녀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사부녀 관계가 형성이 되죠. 저한테는 자식도 없지만 저 소녀가 내 딸인 것만 같은, 내 딸을 살리기 위해 난 뭐든지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선사해서 게이머들 환장하게 만들고 엔딩 장면에서 눈물 쏟으면서 기립박수 치게 만들었는 그놈의 뭐뭐 했는 이게 문제죠. 저도 처음에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다더라, 대박이 났다더라, 스토리가 죽인다더라 라는 거를 스치듯이 듣고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뭐 그냥 그런 게임이 있는갑다 했는데 대박이 났으니까 속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2탄이 나오겠죠? 7년 후 2020년에 파트 1 제작진 그대로 이어져서 만든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나옵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스토리가 기깔났으니까 2탄도 이 전편에서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할까? 게이머들이 정말 큰 기대를 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게임 출시 후 3일 만에 400만 장이 넘는 CD가 출하되면서 폭발적인 흥행세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빨리빨리 게임을 해봤겠죠? 이야, 이 7년 사이에 더욱 발전된 게임 완성도에 더욱더 다채로워진 조작법까지, 야, 이거 역시 불후의 명작 속편답구만 했는데 그놈의 어라? 야, 스토리가 왜 이래?
이런 샹! 전 세계 게이머들 우라통을 터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출하 3일 만에 400만 장 팔렸다고 말씀드렸죠? 출하 일주일도 안 돼서 중고 시장에 파트 2 CD가 대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시 열흘 조금 넘겨가지고 가격 할인에 들어갔고요. 썩어도 준치라고 기어코 전 세계적으로 1천만 장 넘게 팔아서 이득은 남겼지만 워낙 이 내용적으로 파트 1에 감격했던 게이머들 가슴을 후벼 파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파트 2에서 게임사 너티도 그리고 라스트 오브 어스 라오어 프로젝트를 총괄한 닐 드럭만 게임 디렉터가 욕만 작살나게 얻어먹었습니다. 전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주변에 게임 좀 한다, 게임 좋아한다 하는 친구들이 너도 나도 라오어 2 이제 곧 나온다 난리를 쳐대길래 라오어? 그 라스트 오브 어스, 야, 그 속편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래? 이거 1편 대박 났었잖아. 2편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 야, 이거 나도 플스를 사야 하나? 고민까지 했었어요. 바로 안 샀기를 천만다행이지. 라오어 2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라오어 2만 나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친구들이 SNS고 카톡이고 온갖 군데에다가 닐 드럭만 이놈 새끼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욕을 싸질러 놔가지고 뭔데? 왜 그러는데?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 게임 유튜버들 전부 다 라오어 씹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해가지고 봤더니 그랬구나. 게임은 안 해봤지만 파트 1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데도 충분히 듣는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더라고요. 스토리 전개를 그렇게 한다고? 거기다가 플레이까지 그딴 식으로 하게 만든다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싶었거든요. 아마 게임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뭔 내용인데 왜 자꾸 니만 하는 얘기하는 거야? 나 게임 관심 없어. 그러면 드라마 보면은 해결이 되려나? 싶으실 수 있죠. 원작 팬들이 드라마 제작 소식을 듣고 우려했던 지점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크리에이터 닐 드럭만 디렉터가 드라마 제작과 여기까진 그럴 수 있죠. 극본에도 참여했거든요. 게이머들 야마돌게 만든 닐 드럭만 저놈 시끼가 드라마까지 마술을 뻗치려고 하네? 안 돼! 하면서 원작 팬들이 반발을 했지만 닐 드럭만 입장에서는 알바입니까? 고고싱 바로 들어갔고요. 시즌 1이 2023년에 미국에 첫 방영됐습니다. 흥행, 완성도 다행히 2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호성적의 원작 팬들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질 법했지만 그럴 리 없죠. 여전히 원작 팬들의 마음은 성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파트 1까지는 기분 좋았거든. 감동적이었거든. 곧 니들도 겪게 될 거다. 우리가 파트 2를 보고 느꼈던 울분을. 즉 시즌 1까지는 게임 파트 2의 그 장면, 그러한 전개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올해 드라마 라오어가 시즌 2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시즌 2에서 이 내용을 다룰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분량상 다루지 못하고 시즌 3로 넘길지 곧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마저도 좀 기다리시기 뭐하다 싶으시면은 이번 기회에 여보, 아버님 댁에 플레이스테이션 놓아드려야겠어요. 해보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광고 소니 관계자 여러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쿠팡플레이도 광고 대환영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졌던 잡설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닐 드럭만 디렉터가 게이머들의 울분을 토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 다룰 영화의 감동 양반들은 넷플릭스 임원들 피토하게 만들고 있죠? 요즘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3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루소 형제의 4,600억 원짜리 대작? 일렉트릭 스테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MCU의 부흥기를 진두지휘했던 앤서니 루소, 조 루소 형제 감독이 공동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라이언 고슬링, 크리스 에반스 배우 주연 영화 그레이맨에 이은 두 번째 넷플릭스 연출작인데요. 그레이맨은 공개 당시 2억 불, 거의 3천억 원에 달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역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되어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번 일렉트릭 스테이트에서 루소 형제는 본인들이 세웠던 기록을 다시 한번 깼습니다. 일렉트릭 스테이트 제작비로 무려 3억 2천만 불, 한화 현재 기준 4,600억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순수 제작비예요.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들게 된 배경에는 시몬 스탈렌하그 작가의 동명 원작의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팅을 세게 했다는 점, 촬영 한 달 만에 안타깝게도 제작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한동안 촬영이 중단된 점, 공식 촬영 1년 후 진행된 재촬영이 꼽힙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공개됐으나 혹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레이맨도 상황은 비슷했는데 결국 역대 넷플릭스 시청시간 순위 탑 10 안에 들어가면서 흥행작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레이맨과 비슷한 제작비가 투입된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 배우 주연 넷플릭스 영화 레드 노티스는 역대 넷플릭스 영화 부문 흥행 1위에 등극했고요. 일렉트릭 스테이트의 최종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루소 형제 이 양반들 이래서 결국 돌고 돌아 어벤져스 연출을 다시 맡기로 한 거는 아닌 건지, 일렉트릭 스테이트 출연 배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딸, 밀리 바비 브라운 배우, 아놀드 슈바제네거의 사위 크리스 프렛 배우, 인디아나 존스의 사실상 아들 키호이 콴 배우, 보약 치킨의 창시자죠.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배우, 두상이 정말 아름다운 스탠리 투치 배우 등이 일렉트릭 스테이트에 출연합니다. 일렉트릭 스테이트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일단 스팀펑크를 무대로 한 가상의 1990년대입니다. 스팀펑크가 뭐냐? 증기기관차가 도입되었던 영국 산업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그 시절의 21세기 기술이 도입된 모습을 상상하여서 그려낸 작품들을 흔히 스팀펑크라고 일컫는데요.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1990년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상에서는 이제 월트 디즈니가 1950년대 때 디즈니 월드의 노동력 향상 차원에서 기계를 하나 들였는데 얘가 이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로봇이 됐다 뭐 이렇게 나와요. 단순 노동 로봇에서 차츰 발전해 나가더니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처럼 이제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슬슬 로봇 권리, 일명 로봇권을 주장하기에 이르죠.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된 로봇을 두고 어디가 미코 철덩어리 주제라 생각하는 쪽과 로봇도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공생을 주장하는 쪽으로 인간도 갈립니다. 깡통 새끼들이 어디 감히를 기치로 내걸은 반로봇파가 우위를 점하게 되고요. 로봇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로봇들이 들고 일어나죠. 처음에는 인간들 입장에서 그래봤자 깡통 새끼들이지 하면서 금방 제압할 줄 알았는데 로봇, 쉬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꼬박 먹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인간으로서는 건전지 갈아 끼면 끝나는 로봇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로봇 세상이 당도하나 싶었는데 스탠리 투치 배우가 연기한 이선 스케이트 박사가 획기적인 발명을 해내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데요. 바로 뉴로캐스터인데요. 용어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쉽게 말해서 원격 로봇 조정 장치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왜 헬멧 같은 거, 하이바 같은 거. 그거를 인간이 쓰면은 터미네이터에 여기서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데 연결이 돼요. 그래. 아이언맨 그 토니 스타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에서 섹시걸들과 파티를 하다가 저기 텍사스 한복판에서 외계인들이라도 나타나면은 아이언맨 보내가지고 막 원격으로 조정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선 박사가 발명해낸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설정 같은데 냄새가 나죠? 일단 넘어가고요. 뉴로캐스터로 전투에 특화된 로봇인 드론을 조종하게 됐으니까 인간은 이제 로봇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로봇이 밀리기 시작해요. 배달 음식 나르는 로봇하고 전투 로봇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로봇이 당할 수밖에 없죠. 제 아무리 체력적으로 우위가 있다고 해도요. 결국 인간과 로봇 사이 협정을 맺게 되는데 말이 협정이지 사실상 항복선언 조약서에 로봇 대표가 사인을 하게 됩니다. 항복협정 내용대로 모든 로봇들은 미국 남서부 사막에 있는
25만 제곱킬로미터, 뭐 어마무시한 크기의 시설에 감금당합니다. 이게 일단 일렉트릭 스테이트의 기본 설정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만나러 가봐야겠죠? 때는 이제 1994년 인간이 뉴로캐스터에 힘입어서 로봇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뉴로캐스터 개발사 센터는 뉴로캐스터를 상용화해서 대중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뉴로캐스터를 쓰고 있는 동안 한쪽 정신으로는 드론 작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정신으로는 뉴로캐스터가 비춰주는 환상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을 추가시켰어요. 사회 곳곳에서 뉴로캐스터가 쓰이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현실 도피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넘어가고요. 꿈나라에 젖어있는 한 아재의 집에 밀리 바비 브라운 배우가 분한 미셸이 살고 있어요. 미셸은 보호 대상 아동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다 잃고 미셸 혼자 살아남았어요. 남동생은 생전에 아인슈타인도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맸던 문제를 단번에 풀어버릴 정도로 수제 오브 수제였습니다. 어느 날 미셸의 집 뒷마당에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미셸이 뒷마당을 가보니까 남서부 사막에 있어야만 하는 로봇 한 대가 얼쩡거려요. 뭐지? 하고 보니까 남동생 크리스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키드 코즈모라는 공상과학 만화가 있었는데 키드 코즈모 캐릭터의 형상을 한 로봇이 뒷마당에서 알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셸에게 막 접근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도망가죠. 왜냐면 로봇은 적이라는 인식 하에 자라왔으니까. 뉴로캐스터 쓰고 잠든 아재를 깨우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로봇을 피해 숨었지만 결국 키드 코즈모가 미셸을 찾아냅니다. 다시 도망치려고 하는데 키드 코즈모가 미셸이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막 가리켜요. 그러면서 트랜스포머 범블비처럼 제대로 된 말은 못하고 만화 키드 코즈모의 대사만 활용해서 뜨문뜨문 문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사진 속의 크리스를 가리키면서 이게 나다 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린가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재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니 내 집에 로봇이 있네? 저 고아 녀석이 이제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드네? 야이씨 하면서 이제 드론에 접속해가지고 크리스 로봇을 없애려고 합니다. 일단 갑자기 웬 깡통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동생이다 하고 앉아있고 평소에 저 아재 맘에도 안 들어가지고 미셸이 로봇을 도와서 아재 차를 뽀려가지고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전을 해보는 미셸이지만은 어떻게 또 먼 길을 안전하게 달려요. 참 대단하죠? 안전지대에 도착한 끝에 크리스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뜨문뜨문 듣습니다. 나 로봇 아니다. 살아있다. 센터에 있다. 야 센터 뭐 지점이 한둘이냐? 야, 정확한 위치 아는 사람 없어?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 담당했던 안경 낀 의사 키오이관 배우가 맡았는데 기억나냐? 그 양반한테 가라. 그 양반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로봇들이 감금된 사막 한복판에 있어요. 거길 어떻게 가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재 집에 가득 쌓여있던 로봇 감금 구역에서 빼돌린 골동품들을 미셸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골동품들을 판매하는 업자가 바로 한때 군인으로서 로봇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크리스 프렛 배우가 분한 키츠입니다. 어찌저찌 키츠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나도 좀 감금구역에 같이 좀 데려가 주쇼 라고 미셸이 조르는 그 순간 아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배우가 연기한 브래드버리의 경찰 드론 이 출동에 꼼짝 말고 손들어 꼼짝 말고 손들어 반대인데 여튼 꼼짝 마를 미셸과 키츠 그리고 그들의 로봇들에게 외치는 데 과연 이대로 미셸의 여정은 끝이 나게 될까요? 자기를 미셸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키드 코즈모 로봇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로봇이 크리스가 맞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미셸을 찾아온 걸까요?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영화 볼지 말지 기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팀펑크물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보십시오. 예,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온갖 종류의 스팀펑크 로봇들이 나오니까요. 보는 재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블록버스터, 돈 팡팡 들어간 영화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저는 재미 여부를 떠나서 한 번쯤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됐건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영화라고 하니까요. 이런 거는 한 번쯤 좀 봐주는 게 블록버스터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쳐야 될 통과 관문이랄까요? 반대로 이런 거 싫어하시면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이빠이 때려박았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그런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포장지만 좀 그럴듯하게 꾸며놨지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액션도 별로야? 캐릭터는 무색무취야? 돈 팡팡 들여서 만든 CG는 뭔가 자기들만 아는 완성도에 취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블록버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영화 제목 한번 들으시면 대번에 납득하실 겁니다.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넷플릭스가 만든 투모로우랜드 같은 작품이에요. 조지 클루니가 나온 디즈니 영화 투모로우랜드. 딱 그런 영화입니다. 투모로우랜드도 미션 임파서블 4편이었나 연출했던 브래드 버드 감독이 픽사 영화 꾸준히 만들어 오다가 이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실사 영화에서도 대박을 낸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데려와가지고 가뜩이나 디즈니 월드에 있는 어트랙션에서 아이디어 차용해가지고 만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이후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너 투모로우랜드로 영화 한 편 기깔나게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제작비를 2억 불인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베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대차게 망했어요. 대신 영화 때깔은 좋습니다. 좋아요. 멋들어져요. 휘황찬란해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 딱 그런 영화다. 나 투모로우랜드 봤어. 그런 느낌이야? 그럼 안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스팀펑크 감성이 살아있어요. 이 영화가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들였는가가 로봇 디자인을 보면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로봇들의 디자인이 꽤나 현실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들이 대거 나오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 있을 법한 로봇들이 이제 한쪽에는 몽키 스패너 들고 이제 인간들을 때려 부수는 뭐 이제 이런 애들로 변한 건데 여튼 그 디자인 자체는 되게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먼 미래에 우체국이랄지 슈퍼랄지 이런 곳에 우리들의 노동을 도와주고 대체하는 로봇들이 나온다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는 애들이 잔뜩 나와요. 스팀펑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로봇 하나하나의 디자인을 톱아보는 재미가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일단 그들의 외형 자체가 호기심을 좀 자아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작품에서는 로봇들이 이제 전쟁을 벌인 후에 패전을 했으니까 곳곳에 전쟁터 폐허 보시면은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여기서는 로봇들의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산업 폐기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것을 또 잘 구현해냈습니다. 먼 미래에 로봇이 상용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정말 곳곳에 좀 낡은 로봇, 수명을 다한 로봇들이 저렇게 버려져 있지 않을까?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미래상을 보는 것만 같은 기분을 줘가지고 순간 씁쓸하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스치듯이 나오는데 뭐 다분히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역시나 이런 SF물들은 현실을 좀 풍자하려고 하고 있고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녹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뭐 제작이 됐을 때는 2022년, 2023년이니까 트럼프 시즌2가 출범하기 이전이긴 하지만 여튼 뭐 트럼프 시즌1을 겪어서 그런지 로봇들을 그 남서부 쪽에 가둬놓은 그 풍경이 마치 그 트럼프 1기 때 멕시코를 상대로 쌓겠다고 선언했던 장벽을 보는 것만 같은 인상을 안겨다 줘요. 일렉트릭 스테이트 세계 내에서는 소수자가 되어버린 로봇들이 한데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이민자들을 배척하려고 하고 고립시키려고만 하는 현대 미국 사회를 떠올리게 만드는 요소로 다가와서 인상적이었고요. 결국 그 로봇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당신들과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뭐 현실 문제와 크게 다를 게 없어서 로봇들을 통해서 현대사회를 좀 돌이켜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SF 영화가 가져야 될 뭐 덕목이라면 덕목인 현실 풍자, 현실 반영,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아쉬웠던 점은 영화 자체로서 너무 매력이 없어요. 앞서 줄거리 요약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많이 본 캐릭터, 많이 본 주제들이 총집합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영화들 요즘도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평균적인 역할만 수행을 해내고 있어요. 이 영화 자체가 완성도가 대단히 구리고 기술적 완성도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무색무취해요. 모든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생각을 하나하나 톱어보면 일단 캐릭터를 보죠. 인간 캐릭터 매력이 없습니다. 크리스 프렛과 밀리 바비 브라운의 조합. 딱 봐도 나이 어린애가 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철들었고 훨씬 더 성숙하네. 그러다가 뜨문뜨문 크리스 프렛이 어른 면모 보이는 이런 식의 전개가 나오겠지? 를 예상하게 만들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펼쳐집니다. 이거 자체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처음 이 둘을 봤을 때 제가 받았던 인상이 단 한 번도 깨지지가 않는 것도 모자라서 비호감 스탯만 더더욱 쌓아간다는 겁니다. 둘 다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크리스 프렛이 이제 미군 출신이기 때문에 전투 능력이 좀 뛰어난 걸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딱히 두드러지는 장면이 별로 없고요. 계속 징징대고 농담 따먹기만 하고 그냥 스타로드 보는 것 같아요.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자기 복제처럼 느껴지고 크리스 프렛 배우가 하는 연기도 좀 타성에 젖은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밀리 바비 브라운이 맡은 강인한 소녀 캐릭터는 인상적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캐릭터 또한 제대로 된 능력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능력 같은 걸로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재미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명감만 있는 거예요. 목적의식만 있어요. 거기다 이제 로봇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인 관객과 아이 관객을 다 잡으려다가 완전히 놓쳐버린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왜냐? 여기 등장하는 주요 로봇 캐릭터들의 외형이 전부 다 귀염뽀짝합니다.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피노키오처럼 혹은 미키 세븐틴의 크리퍼처럼 겉모습은 좀 그로테스크하지만 속은 귀염뽀짝한 아주 순둥순둥한 그런 캐릭터들로 나왔으면은 성인 관객과 아이 관객 동시에 각각의 즐길 수 있는 구간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천편일률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로봇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권에 관한 거니까 진중한데 외형은 미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엽게 생겼다. 근데 저 아저씨 하는 얘기 왜 이렇게 다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성인 관객 입장에서는 나오는 로봇들이 전부 다 동글동글하니 귀엽게 생겼으니까 관심도 안 가. 관심 안 가는 와중에 내뱉는 얘기들은 좀 뻔한 얘기야. 이러니까 인간 캐릭터도 그렇고 로봇 캐릭터도 그렇고 성인과 아이 관계 그 누구도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일단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고요. 다루고 있는 얘기도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일렉트릭 스테이트를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상을 판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라고 광을 팔지만 결국에는 현실 도피를 유도해서 자기네들의 매출을 올리려는 혹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욕이 있는 대기업, IT 기업, 집단 등을 상대로 우리 주인공들이 이제 고군분투를 펼치는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은 레디 플레이어 1이랑 너무나도 비슷하고요. 인셉션이랑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나는 현실이 싫다. 나는 인셉션을 통해서 매트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환상의 세계에 나는 남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현실을 도피하고 환상을 쫓으려는 이러한 IT 기기들이 보약과 다를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차단시켜서 우리 사회를 더욱더 병폐에 찌들게 만들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거잖아요. 일렉트릭 스테이트를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이 메시지를 얻고 싶으면. 유일하게 좀 일렉트릭 스테이트만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로봇을 소수자로 바라보는 시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참신하죠? 이거에 대한 고찰도 딱히 나오지가 않아요. 제대로 언급도 안 되고 또 그 로봇들이 감금되어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묘사도 구체적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엔딩에서 밀리 바비 브라운이 생방송 중에 하이바 벗고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늘려라.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고 그래라. 라는 주제를 설파할 때는 좀 짜증이 났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주제를 노골적으로 전달하면서 끝내려는 방식마저도 흡사 1990년대나 뭐 2000년대까지 나왔던 스티븐 스필버그 표 SF를 보는 것 같아서 그때는 이런 식의 영화가 반가웠고 새로웠고 참신했고 또 스티븐 스필버그식의 스토리텔링이 대단히 뭉클했는데 지금 2025년에 이러한 이야기가 소구력이 일단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스토리텔링 방식이 말씀드렸듯이 캐릭터들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고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액션은 어떠냐? 야, 그래도 4천억 넘게 들였으면 눈뽕이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로봇들 디자인은 괜찮아요. 근데 그 로봇들 디자인이 뭔가 우리가 4천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막 웅장하고 어마무시하게 큰 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로봇들에게 얼마나 생활감이 묻어있나에 더욱더 몰두했어요. 이 영화는. 스케일, 뭐 액션의 뭐 박진감 이런 거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미세한 그 흠집 이런 디테일한 묘사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니 뭐 그래요. 뭐 클로즈업 하면 좋아요. 보기 좋아요. 와 때깔 좋네. 야 기술력 죽인다 싶은데 아니 4천억이나 들였으면은 뭐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뭐 난리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난리치는 거라고는 드론 뿐인데 그 드론들의 모습 또한 전형적인 전투 로봇들이고 그 로봇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별로 새롭지도 않았고요.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뭐 로봇과 함께 싸운다 캐치프레이즈처럼 무슨 로봇과 유기적으로 맞물려가지고 뭐 태그팀 하듯이 물 흐르듯이 어떤 액션을 구사하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트랜스포머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랑 범블비가 차 문 한쪽 열리면서 뭐 주인공이 총 따다다다다 쏘고 그 다음에 범블비가 다시 뭐 커버 쳐주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액션도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나오는데 박진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는 맛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루소 형제 감독의 넷플릭스 전작 그레이맨을 극장에서 봤습니다. 극장에서 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작비를 뭐 2천억 원, 3천억 원 들였다고 하니까 야 이런 액션 블록버스터는 극장에서 봐줘야 돼 해가지고 극장에서 봤거든요. 확실히 극장에서 보니까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넷플릭스로 공개됐을 때 다시 봤는데 극장에서만큼의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뭐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극장에서 뭐 이거 무너지고 저거 무너지고 그거 뚫고 막 라이언 고슬링이랑 크리스 에반스가 맞다이 할 때 확실히 눈뽕이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와중에 내용은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이고 캐릭터들이라든지 이 수미상관 구조가 너무 노골적이고 스토리텔링 작법이 참 공식대로만 진행되어가지고 별로긴 했으나 적어도 눈은 호강했다라는 인상을 받으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설령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더라도 시각적인 감흥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작가를 바꿔야 돼, 작가를. 스티븐 맥필리라는 작가인데 이 양반이랑 루소 감독이 윈터 솔저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왔어요. 사실상 스티븐 맥필리 작가가 쓰면 루소 형제가 찍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마블에서는 먹혔죠. 자기들만의 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려는 작품들, 그레이맨, 그리고 일렉트릭 스테이트에서는 각본이 대단히 허술하다라는 비판을 연이어서 지금 받고 있는 형국이니까 루소 형제가 마블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상업 영화 쪽에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싶다면은 일단 새로운 작가를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루소 형제 감독이 어벤져스 이제 5편과 6편의 감독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어벤져스 5편, 6편 작가도 스티븐 맥필리입니다. 이 양반이 마블 거는 그래도 곧잘 해왔으니까 뭐 어벤져스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봄직한데 이거 끝나고 또 루소 형제가 제작비 한 또 왕창 땡겨가지고 블록버스터를 찍으려고 하는데 작가가 스티븐 맥필리다? 그러면 저는 그때 그 영화를 쉽게 선택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점 루소 형제 감독께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에 대한 제 별점은 또 욕먹겠네.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압니다. 알아요. 예. 이 새끼 병 또 도졌구나. 씹고 난 다음에 상처 발라주는 2.5점?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까지 말한 것만 보면 0.5점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화 자체의 전반적인 완성도가 나쁘진 않아요. 막 쉐시고 막 구멍 천지고 못 봐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무색무취인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작비가 좀 고만고만하게 들었다라고 하면 에이 그럼 그렇지라고 할 텐데 제작비는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었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간 만큼 이 때깔도 나쁘지 않아 보여. 근데 왜 하필 때깔을 그런 데에다가 방점을 찍고 만들어가지고 사람 답답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 결과 이것도 저것도 아닌 2.5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돈 터지는 소꿉놀이입니다. 소꿉놀이 하는데 돈을 4,500억 원이나 쓴 겁니다. 넷플릭스의 속이 터지겠죠. 속만 터지면 다행이게 돈도 터졌어요. 그래서 돈 터지는 소꿉놀이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5 3월 셋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일렉트릭 스테이트 에피소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감상평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